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우리가 목표로 하는 비전은 매력 있는 나라, 존경받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건 그냥 해본 생각이 아니라 지난 한 10년 이상의 제 지론이기도 합니다. 어떤 도시가 매력 있는 도시가 되고 존경받는 도시가 되면 그 도시에 많은 관광객이 들어오고 많은 투자가 들어오고 그리고 살러 들어오는 유입되는 인구가 많아지면서 경제가 좋아지겠죠. 삶의 질이 높아지겠죠. 어떤 기업이 매우 매력 있다고 느껴지고 그리고 심지어 존경까지 받는다면 아마 브랜드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투자나 홍보비를 쓰지 않아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개인이 매우 매력 있다. 그리고 존경까지 받는 사람이라면 글쎄요. 제 기준으로는 인생 사는 거 목표를 이미 달성했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한 국가가 매우 매력 있고 그리고 주변국으로부터 전 세계로부터 존경을 받는 나라가 된다면 아마 더 이상 바랄 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스스로 이 국가의 비전과 브랜드가 매력 있는 나라, 존경받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저 나름대로의 좌표를 설정을 해본 겁니다. 먼저 우리의 현 주소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고 있는 이 몇 가지 요소, 한 10개씩 준비를 해봤는데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요소를 보시면 하나하나 보면 다 우리 성적표입니다. 굉장히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지난 몇십 년간 건국 이후에 우리가 6.25 전쟁을 겪은 이후에 폐허 속에서 이루었던 그런 성과들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여기서 조금 생소한 게 뭐 3050 모르는 분 있나요, 혹시? 예. 인구 5천만 이상의 국가 중에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의 반열에 들어간 국가가 7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 7번째로 진입을 했다. 매우 자랑스러운 성과죠. 나머지는 뭐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보시는 수치들을 봐도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학업 성취도라든가 가장 최근에 있었던 올림픽에서의 메달 순이라든가 정보통신 인프라 지수, 전자정부, K방역, 코로나를 극복하는 데 정보화 인프라가 바탕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한 10년 이상 계속 1위를 해왔던 성적이죠. R&D 투자비, GDP 대비 가장 많은 비율을 투자한다. 물론 뭐 국력 자체가 우리보다 훨씬 큰 나라에 비해서 절대 액수는 작을 수 있지만 훨씬 더 미래에 많은 투자를 하는 나라이기도 하고 지금 순위들을 보시면 우리가 왜 잘 사는 나라가 됐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수치들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최소한의 필요했던 마중물조차도 없어서 비더들어 다녔던 나라. 뭐 그 일화는 박정희 대통령 일화 이런 게 아주 유명하죠. 미국이나 독일에 동꾸러 가서 있었던 뭐 동포들을 붙잡고 함께 눈물을 흘렸던 이야기. 그런 정말 마중물조차 부족해서 어쩔 줄 몰라 했던 대한민국이 21번째 채권국 모임의 멤버가 됐다. 이게 이제 몇 년 전에 나왔던 뉴스인데 아마 이게 피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봐야 되는 수치들은 다소 우리를 우울하게 합니다. 이제 행복도라든가 삶의 질 이런 걸 조사하면 10위권 밑으로 쭉 밀려나서 몇십위권으로 떨어집니다. 또 연간 자살자 수라든가 연간 노동시간 이제 이런 걸 보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멀다 하는 것을 또 알 수 있게 되죠. 이런 수치들을 보면 뭐 정말 뭐 경악할 만한 수치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굉장히 힘들게 하고 또 우리가 더 노력하게 만드는 수치들이죠. 이제 행복도라고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경제적 성취를 좀 이뤘다 하는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많이 뭔가 성취한 것 같지만 행복도로 잣대를 바꾸게 되면 굉장히 순위가 많이 떨어져요. 근데 이런 행복도 순위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들어가서 그 내용을 들여다보시면 알게 되겠지만 그냥 물어서 답변하는 순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신 행복하냐? 이렇게 물어서 뭐 많이 행복하다 이렇게 답변하는 이걸 가지고 측정하는 게 아니라 지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들을 보면 대충 이런 겁니다. 당신이 지난 일주일 동안 나 아닌 남을 위해서는 시간을 몇 시간이나 썼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 그러니까 주위를 배려하고 이제 함께
공존하고자 하는 노력, 이런 것들을 이제 행복의 가치, 척도로 보는 거죠, 선진국들은. 여기서 보시는 무슨 뭐 긍정 경험 지수 이런 건 이런 겁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당신은 몇 번이나 아주 즐거운 새로운 배움의 시간을 가지셨습니까? 이제 이런 류의 질문입니다. 대충 감이 오시죠? 그러니까 그냥 주관적인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계량화된 객관적인, 그리고 매우 인문학적으로 또 사회과학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질문 유형들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10개의 지표들을 봤는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가 이룬 건 뭐고 앞으로 더 해야 될 일은 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이 잡히셨나요? 구분을 하실 수 있겠어요? 어디에서 우리가 많은 걸 이뤘고 어디에서 우리가 많은 걸 아직 놓치고 있고 숙제로서 가지고 있는가? 앞에 10개의 수치, 자랑스러운 수치와 뒤에 10개의 수치,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수치의 공통점을 추출하실 수 있겠어요? 앞에 10개는 수치죠? 뒤에 10개는 가치 아닌가요? 앞에 10개는 계량할 수 있는 성적표입니다. 뒤에 10개는 계량하기 힘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우리가 흔히 value라고 하는 것, 가치에 관한 순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쟁 부문에서는 굉장한 성취를 이루었어요. 근데 경쟁이라는 것이 그리 중요하지 않은 영역에서는 우리가 큰 성취를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다시 말해서 지난 산업화의 시기, 우리가 대한민국이 이른바 3050 클럽에 들어오는 단계까지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특기인 경쟁에서 잘 이기는 것, 거기서는 우리가 아주 탁월한 능력을 보여왔다. 그런데 함께 어우러지고 협업을 해서 만들어가야 할 어떤 우리들의 행복을 향한 여정에서는 미흡한 점이 있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겠네요. 자, 여기서 이제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가, 그리고 우리가 만들고 싶은 나라, 우리의 비전, 우리의 목표는 무엇인가가 어느 정도 도출되지 않나요? 앞으로 많은 얘기를 하겠지만 바로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 기댈 사람이 있느냐? 당연히 한국은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하죠. 배려나 삶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교육받는데 중점적으로 비중을 두고 교육이 이루어지는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답변이 어때요? 외국과 비교를 하면 쉽게 이해가 가는데, 여기 배려와 비이기심을 강조하는 나라 간의 비교입니다. 여기 이제 보기 좋게 한국과 레바논, 이라크 내전 국가를 비교를 해놨는데, 전쟁을 치르는 나라들은 굉장히 가치가 척박하겠죠? 매우 경쟁적이고 생존 본능이 강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나라들보다도 수치가 우리가 더 좋지 않습니다. 사실 이 경쟁심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경쟁 부문에서 늘 앞서왔죠. 자, 그런데 이제 먹고 살 만큼 됐어요. 적어도 국가적인 견지에서는 그렇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데 여전히 가진 자는 더 가지려고 합니다.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전 정권에서는 어땠었는가? 그 전 정권에서는 어땠었는가? 또 그 전 정권에서는 어땠었는가? 우리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가? 혹은 화해와 통합의 나라가 되고 있는가? 아마 다 느끼고 있을 거예요. 어느 정권이 거기에 가치를 두고 통치를 했는가? 관용과 배려의 순위로 볼 때 여기 빨간게 표시한 게 이제 우리나라인데, 국제적인 기준으로 볼 때 확실히 뒤처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갈등의 양상과 원인을 찾아보면, 뭐 상세히 하나하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념적 갈등도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정치적인 신념이죠. 그 다음에 부자와 가난한 자의 격차도 매우 크고요. 그런가 하면 뭐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눠봤는데 한번 상세하게 보십시오. 어떻게 갈라져 있는가? 이건 또 다른 각도에서 분류를 해본 겁니다. 앞에 네모로 한 게 비중이 큰 거고, 좀 그냥 줄 친 게 조금 비율이 약한 겁니다. 갈등 해결의 주체, 그리고 각 주체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한
바입니다. 맨 위에 있는 게 이제 가장 기대가 큰 게 교육기관이고, 두 번째가 정부의 기능인데,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는 그래프로 그 변화 추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총론입니다. 이제 문제를 던졌어요. 자, 이제 어떻게 매력 있는 나라를 만들 건가? 자, 해외에서 바라본 대한민국, 영국의 BBC라고 하는 방송이 매년 발표해서 세계적으로 이렇게 누적되어 온 각 나라의 평가가 있는데, 이 조사 이후에 이 조사를 중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몇 년 전의 자료인데, 대한민국이 그래도 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감도와 비호감도가 거의 비슷한 나라라고 보면 되실 것 같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어떤 정부가 등장하느냐에 따라서 상승과 하강을 비교적 명확하게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건 중국과 일본인데, 아베 등장 이후, 시진핑 등장 이후 중국과 일본이 밑으로 하향 추세를 그리는 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리더십이 국제사회에 어떤 평가를 받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스스로 자극을 받기 위해서 한중일을 비교해 봤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런 그 문화적 이미지나 정서적 이미지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은 비슷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한국과 중국은 좀 차이가 날 것이라고 기대를 하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여러모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한국과 중국은 비슷한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게 냉엄한 표로 나타나는 상황이죠. 물론 조금 위안을 삼을 수 있는 부분은 이 조사가 꽤 오래전에 있었던 겁니다. 그 이후에 유사한 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걸 인용하는데요. 아마 그 이후로 많이 달라졌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대충 국가 이미지는 20위권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조금 신경을 써서 봐야 될 순위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숙제가 등장을 합니다. 국가 이미지. 대한민국 하면 떠오르는 17개의 단어를 주고 무엇이 가장 많이 연상되는지를 물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국가브랜드위원회라는 게 있을 때 국가브랜드위원회가 했던 조사입니다. 조사를 통해서 과제, 숙제를 발견해내기 위한 작업인 거죠. 보시다시피 한국 하면 떠오르는 것은 경제성장 혹은 높은 기술력 이런 게 떠오릅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굵게 표시한 것들을 유심히 봐주십시오. 제일 평가가 좋지 않은 것이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고요. 디자인 11위, 현대문화 의외로 9위 정도를 랭크하고 있습니다. 요거는요, 똑같은 디자인과 똑같은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경우에 어느 나라 제품이 가격 인식에서 높을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물은 똑같아요. 그럴 때 미국과 독일에서 생산됐다고 하면 똑같은 품질이라도 높은 가격을 줄 의향이 있다는 거고요. 국제사회가 평균을 내보면. 한국과 일본 이 정도 비교가 되고, 중국은 훨씬 낮죠. 그러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가 붙으면 같은 품질이라도 싸게 느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요 순위에서 우리의 현주소와 숙제가 나옵니다. 이건 좀 복잡해요. 높은 가격, 똑같은 품질인데 높은 가격 인식을 가진 사람에게 한국 제품에 대해서 높은 가격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부터 싼 가격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위에서 아래로 나열한 겁니다. 좀 복잡하지만 이해는 되죠. 제일 한국 제품에 대해서 높은 가격 인식을 가진 사람은 국제사회에 기여한다는 인상을 갖고 있는 소비자입니다. 국제적으로. 두 번째 높은 가격 이미지를 가진 사람은 디자인 오리엔티드된 나라다. 디자인에 신경 쓰는 나라. 디자인, 그러니까 코리아 하면 디자인이 떠오른다. 이렇게 되면 높은 가격 인식을 갖습니다. 맨 밑에 뭐가 있습니까? 경제성장이 있습니다. 우린 당연히 빠른 경제성장을 트레이드 마크로 하는 나라죠. 아까 보신 것처럼. 그런데 경제성장이라고 하는 브랜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소비자는 가격을 높게 인식하지 않는다. 쉽게 얘기해서 졸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술력이 중간 정도가 있고 현대문화가 3위로 올라가 있네요. 그러니까 BTS나 뭐 이런 그 한류, 현대문화를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친구들이 국가적인 기여가 상당히 크다는 것도 입증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일정 부분.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일,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 하는 숙제가 어느 정도 우리에게 제시가 되는 거고요. 따라서 어떻게 하면 매력 있는 나라가 되느냐가, 존경받는 나라가 되느냐가 좌표로서 설정이 되겠죠. 굳이 나누자면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나라는 존경받는 나라고, 디자인이나 현대문화가 생각나는 나라는 매력 있는 나라라고 분류를 해도 틀리지 않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컬처노믹스, 디자이노믹스 얘기가 나옵니다. 21세기는 이른바 매력의 경제학이 통하는 시대죠. 이건 비단 국가뿐만 아니라 도시도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개인도 마찬가지죠. 매력이 있으면 잘 팔립니다. 그렇죠? 그 매력이라는 걸 어떻게 만들 거냐? 우린 이미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뭘 더하면 정말 사고 싶고, 가지고 싶고, 가서 살고 싶고, 친해지고 싶은 느낌이 들겠느냐 하는 거죠. 감동을 줘야 되겠죠. 하이 터치까지 보태지면 금상첨화입니다. 그렇죠? 기술력이 좋은데 왠지 좋아요. 그걸 접하면 보기만 해도 기분이 흐뭇해지고 즐거워져요. 이게 감동이라는 거죠. 하이 터치. 그래서 하이테크와 하이 터치가 만날 때 매력이 극대화될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서울시를 운영하면서 디자인이라는 걸 시정의 전면에 놓은 겁니다. 대한민국에 대해서 관심은 높아지는데 서울시가 그다지 매력적인 공간이 아니라면 왔다가도 실망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방문하고 싶은 사람이 적어지는 거죠. 주변에 입소문을 내줄 수가 없는 거죠. 야, 가봤더니 가볼만해. 정말 매력 있어. 이런 말을 할 때 관광도 하러 오고 싶고 살러도 오고 싶고 공부도 하러 오고 싶고 그렇게 해서 여기에 사람이 몰려들고 돈이 몰려들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경제지요, 뭐 쉽게 얘기하면. 그게 투자가 들어오는 것이고요. 인적 물적 투자가 들어오려면 매력이 있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디자인을 강조를 했는데 이제 일부 오해하는 분들은 뭐 페인트 칠하는 뭐다 이렇게 폄하를 했지만 사실은 이런 뜻이 있었던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테크 아트 전략이라고 저는 이제 데카르트 전략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조금 좀 농담처럼 표현을 했었는데 이런 제품들이 여기에 최첨단 기술과 예술적 감각이 더해지면 이런 물건으로 바뀌는 거죠. 같은 선풍기라도 이렇게 생겼을 때, 같은 노트북이라도 이렇게 디자인됐을 때 부가가치가 훨씬 커지죠. 도시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다. 사실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아이폰에 이제부터 나오는 애플 워치인데 여기에 최첨단 기술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따지고 보면 여기에는 사실 처음 만들어질 때 어떤 신기술도 들어가 있지 않았다라는 표현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따로따로 쓰던 타이머, 전자계산기, 사진기를 비롯해서 수많은 전자제품들이 하나의 제품 속에 고도의 디자인을 통해서, 기술적 디자인을 통해서 하나로 통합됐을 뿐이지 기존에 없던 물건이 들어간 건 없다. 없던 기능이 새로 생긴 건 없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죠. 다시 말해서 기술력과 디자인의 힘이었다. 이게 세상을 지금 바꿔놓은 거죠. 그래서 이른바 창조산업의 고부가가치를 가능케 하는 힘이 우리에게 많은 인사이트를 줬고 그것이 우리의 산업을 이 방향으로 감동을 주는 방향으로 매력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움직여 왔다는 거고 이걸 이제 영국의 창조산업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부가가치를 높여왔다. 대부분의 업종은 제조업이라기보다는 서비스 업종이 많다. 제조업 강국인 대한민국에 이런 서비스 업종의 힘이 부과될 때 그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면서 대한민국을 아주 매력적인 나라로 아주 매력적인 산업이 가능한 나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는 차원에서 창조 산업이 가지는 힘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고 부러운 것은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면 여야를 넘나들고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가는 나라가 있다. 대한민국은 5년마다 슬로건이 바뀝니다. 예외 없이 바뀝니다.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전 정권에서 하던 걸 짓밟아 없애버리죠. 어떤 흐름은 정권을 셋, 넷을 거치면서도 이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폐기 처분돼서 유효기간이 5년인 정책으로 점철되어 있다. 굉장히 슬프고 비효율적인 현상이라는 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어쨌거나 제가 창조산업의 부가가치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런 비교를 자주 합니다. 반도체 산업과 창조산업의 부가가치 창출 능력을 보면 소름이 끼칠 정도죠. 반도체 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투자가 있었습니다. 결단도 있었습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봐도 됩니다. 투자할 당시에는 그랬었습니다. 지금은 당연한 일이 됐지만. 사실 소설책 쓰는데 그렇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은 아니죠. 그래서 문화의 힘, 예술의 힘 이런 것들이 이제 느껴지는 거고요. 실제로 제가 추구했던 것은 국제사회로부터 서울시가, 그리고 파리는 프랑스를, 런던은 영국을, 뉴욕은 미국을 상징하는 것처럼 서울이 디자인 도시가 될 때 대한민국의 디자인 브랜드가 생겨날 거라고 확신을 하고 투자했던 그 성과가 이 로고 하나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로고를 따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었는데요. 이 브랜드가 사장돼 버렸다. 참 아깝죠. 사실 제가 서울시장을 하던 2010년도 언저리에는 이 정도의 브랜드 이미지를 만드는 것은 꿈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전부 우리 브랜드 이미지가 됐습니다, 이미. 적어도 동남아에서는 홍대 앞, DDP 이런 데는 가봐야 될 만한 곳이 됐고 굉장히 디자인이 강력한 브랜드로 작용을 하고 있고 이미 중국 관광객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어쨌든 세계도시 이미지가 만들어졌고 그때 세계도시 이미지 순위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올라갔습니다. 금융도시 이미지도 디자인과는 상관없지만 40위권에서 11위권까지 뛰었고 도시 경쟁력 지수도 20, 30위에서 10위권으로 뛰었고 오늘 하나하나 다 예시는 안 했지만 다 국제평가기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순위들이 객관적으로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브랜드 가치의 상상이 사실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 서울시가 매우 많은 재원을 투입하면서 노력했던 결과고 성취였다. 이런 성과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간이 많으면 그 과정을 다 설명을 해도 1시간, 2시간을 갖고도 부족하지만 이렇게만 설명을 드려도 아마 브랜드의 힘을 아는 한 행정가가, 한 정치인이 서울이라고 하는 작지 않은 규모의 도시를 5년간 운영하면서 어떤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전략을 세우고 투자를 하고 또 명실상부하게 실질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그 실질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어떻게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에서 나타났는지는 이미 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할 때는 이런 화장품이나 향수 이런 건 프랑스 파리 아니면 불가능했던 브랜드 이미지였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이런 브랜드를 이미 만들어 냈다. 이게 우리 상품의 고부가가치를 가능케 한 브랜드 이미지의 전략의 성공이었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매력 있는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어떤 전략이 서울이라는 도시를 통해서 이루어졌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아마 간단하지만 어느 정도 감을 잡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제부터 존경받는 나라로 들어가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 사회를 다시 한번 또 되짚어 봅니다. 상대적 박탈감, 절대적 빈곤감이라는 두 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족하다고 느끼는 현실적인 느낌이죠.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나는 가난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유층은 중산층이라고 겸손해하고요. 중산층은 저소득층이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지금 이 표가 의미가 없어졌어요. 올해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이게 근데 사실 최신 자료예요. 2019년 금융감독원 자료니까 수치는 원래 1년 뒤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쓸 수 있는 최선의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그냥 벌써 구문이 돼버렸어요. 지금 중위 가격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억 가까이 돼버렸죠. 이걸 만들 때만 하더라도 6억이라고 그랬어요. 6억. 그러니까 1년 사이에 지금 한 2, 3억이 올라버렸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수습이 안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보십시오. 강남에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으면 상위 10%권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치면 달라진 게 없어요. 자산으로 봐도 그렇지만 수입, 연봉으로 봐도
대한민국에서는 대기업에 입사하는 순간 상위 30%에 들어갑니다. 수치가 그렇게 보여주잖아요. 대기업 정규직이 되면 위에서 8분위 안에 들어가잖아요. 상위 30%로 인생을 시작을 합니다. 대기업에 들어가면. 그렇게 느끼나요? 대기업에 입사한 분들이 그렇게 느끼나요? 내가 이제 상위 30%가 됐다. 느끼나요? 전혀 아닐 겁니다. 이 표를 보기 전까지는.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숙제가 주어집니다. 사회적 유동성을 확대한다는 뜻은 내가 지금은 좀 힘들지만 노력하면 나아질 수 있다. 언젠가는 나아질 수 있는데 그게 내 생애 내에 가능하면 참 좋겠다. 혹시 내 생애 내에 안 된다면 내 자식 때는 훨씬 나아지겠지. 이게 사회를 지탱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경제를 발전시키는 인센티브죠. 지금까지 우리는 대한민국을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뛰어왔다면 지금부터는 이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뛰는 게 시대정신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표로 만든 걸 보고 계십니다. 상당히 좌절스러운 인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 생에는 불가능할 것이다. 내 자식 때에도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뜻의 표입니다. 청년이 느끼는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훨씬 더 좌절스럽습니다. 청년들이 이 파란 것으로 표시된 부분이 훨씬 크게 표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나라는 엄청난 에너지와 다이내믹스로 넘쳐나겠죠. 그러니까 청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희망이 없다, 노력해도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실 인센티브가 작동하지 않는 사회로 들어갈 가능성이 많은 거죠. OECD 국가들 중에서 한국의 계층 이동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의 사다리는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교육 사다리, 복지 사다리, 그리고 일자리 사다리로 일단 정리해 볼 수 있겠다. 어느 나라나 계층 이동을 이야기하면 교육을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잘 사는 집안이나 어려운 집안이나 똑같은 교육만 받을 수 있게 한다면 비교적 계층 이동 사다리가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고요. 복지 사다리는 뭐 뜻을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알아들으실 거고, 일자리 사다리 마찬가지입니다. 일자리를 통해서 결국 교육은 일자리로 이어지고 그 일자리를 통해서 계층 이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본인 노력에 따라서. 좀 다르게 표현하면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공존과 상생이라고 하는 시대정신을 어떻게 구현해 나갈 것인가를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자면 이 6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하는 것이고요. 자, 지금부터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아까 국제사회로부터 존경을 받으려면 국제사회에 기여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대한민국 ODA의 현주소를 보시면 ODA는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공적 개발 원조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나라를 잘 사는 나라가 도와주는 걸 ODA라고 하죠. 우리는 ODA 덕분에 보릿고개를 넘겼습니다. 60년대에 ODA 덕분에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도움으로 밀가루 원조를 받으면서 산업화를 시작을 했죠. 그랬던 대한민국이 이제 주는 나라가 됐다. 많이 듣던 얘기죠. 근데 얼마나 주느냐? 사실 별로 많이 못 준다라는 걸 보여주는 표고요. 2018년 기준으로 국제 기준에 많이 못 미칩니다. 가장 최근 자료라서 이걸 준비했고요. 자, 무엇을 도와주느냐? 가로축은 이상적 원조 형태고 세로축은 원조 규모입니다. 아니, 많이 주면 이상적이지 뭐 아니죠. 좀 이따 설명이 나옵니다. 많이 도와주더라도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한마디로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게 이상적 원조다. 이걸 전제로 생각을 해보면 북유럽 3개국은 액수는 작지만 국력이 있기 때문에 액수는 작지만 이상적인 원조를 하는 반면에 왼쪽 상단에 있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제 이런 나라들은 양쪽으로는 많이 도와주는 것 같은데 사실 본국,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액수를 늘리는 도움을 주고 있다는 해석이 되고요. 한국은 어디 있나요? 네, 중국 바로 옆에 있습니다. 액수도 작지만 그나마 자국의 이익을 취하려고 한다라는 오해를 받기 딱 맞는 수준의 도움을 주고 있다는 거죠. 국제사회의 존경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런 현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어차피 어느 나라도 ODA는 국익 창출을 위해서 하긴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가 더 길게 보느냐, 브랜드의 의미를 알고 있느냐, 이 차이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자, 추진 방향 하나하나 설명해야 되겠지만 시간 관계상 초록색만 보겠습니다. 인적 자원 파괴를 통해서 수혜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게 가장 이상적인 원조다. 돈을 절약하면서. 많이 안 주더라도 사람이 가서 노하우를 전수하면 가장 그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주는 거다. 과연 그럴까요? 한번 보죠. 원조의 본질에 대해서 제가 한 6개월 가 있었던 아프리카의 아주 소국, 빈국입니다. 최빈국이에요. 거의 북한 수준입니다. 1인당 소득이 2,000달러 정도의 빈국인데 이 나라의 리더십은 매우 훌륭합니다. 뭐 그 얘기하면 또 아주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는데 한번 제 책을 참조를 하시고요. 일단 이 사람이 이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그동안 선진국들이 우리를 많이 도왔지만 사실은 수탈하기 위해서 돕지 않았느냐. 솔직히 말해서. 우리를 도우려고 도왔느냐. 가져가려고 도왔지. 이제 이런 지적을 받아 마땅한 잘못된 원조를 해왔고 원조를 받을수록 가난해지는 그런 일이 반복됐습니다. 지금 이제 많이 정신을 차려서 원조가 많이 개념이 달라졌어요. 이 그림을 보면 이제 모기장 보내주기 사업을 합니다. 아프리카는 아직도 말라리아로 죽는 사람이 연간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있어요. 모기죠, 매개체가. 모기장 보내주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별 도움이 안 되더라.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모기장 가지고 물고기 잡는 데 쓰고 그 나라의 모기장 공장들은 다 망해버렸다. 그럴 수밖에요. 그죠? 이게 원조가 제대로 된 원조냐 이거예요. 상징적으로 이렇게 한 컷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동안 선진국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은 게 바람직한 원조냐. 이걸 국내적 복지로 치환해도 똑같습니다. 제가 왜 원조를 맨 앞에 놓고 얘기하느냐를 잘 생각하면서 보세요. 그래서 국제사회의 노력이 이어집니다. 뭐 다 이론적인 거니까 생략하고요. 잘 돕자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제대로 그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돕자. 그 얘기입니다. 아주 상징적인 만평이라 인용을 했고요. 자, 그래서 어떤 기여가 가장 효과적이냐라는 이야기를 한다면, 질문을 한다면 KSP다. 이게 나리지 쉐어링 프로그램이다.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건 국제사회나 국내 사회나 마찬가지겠죠. 어쨌거나 이걸 중유적으로 저는 코리아 쉐어링 프로그램이라고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룬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그 세대가 아직 생존하고 있는 나라 한국밖에 없습니다. 한 세대 내에 모든 성취를 이뤘는데 그 이루어낸 인적 자원이 아직도 생존하고 있는 나라. 은퇴 연령대가 됐죠. 제가 아프리카나 중남미에 갔을 때 프로그램이 코이카의 은퇴 전문가들 자문 프로그램이었어요. 그 나라에 가서 필요한 영역에서 컴퓨터 전문가는 컴퓨터로, 지방행정 전문가는 지방행정으로 예를 들면 이렇게 각 방면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돕는 겁니다. 이제 이 두 권의 책을 냈는데요. 매일 일기 쓰듯이 썼습니다. 그 나라에서 무엇을 느꼈고 무엇을 도와주려고 노력했는가를 쓰다 보니까 엄청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어요. 가르치면서 배운다라는 말을 아주 실감할 수 있었는데 선진국에서 배우지 못한 걸 많이 배웠습니다. 혹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읽어보시면 아마 미국이나 독일 같은 선진국에 가서 배우지 못하는 것들을 후진국에 가서 느끼고 배울 수 있다는 걸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어쨌거나 어떤 기여가 가장 효과적인가 물었을 때 우리나라가 정말 잘하고 있는 게 있다면 이겁니다. 누적 자원봉사자의 숫자가 2019년 현재 8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국제적인 기준이 2017년까지만 통계가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인력을 해외에 파견하고 있습니다. 이거 뉴스 아닌가요? 그런데 진짜 뉴스가 되려면 제일 많이 파견하면 뉴스가 됩니다. 2등은 항상 뉴스가 안 되는 거죠. 미국보다 더 많이 파견하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요, 일석삼조, 사조, 오조입니다. 해보면 그 나라에도 도움이 되지만 우리나라에도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나가서 자원봉사를 해서 외국을 도와주게 되면 그 지역 전문가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 정보가 생깁니다. 우리 기업이 진출할 때 교두보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나라에 우리나라의 호감도가 생겨나겠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익이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보람도 있어요. 또 그렇게 젊었을 때 해외 자원봉사 간 사람들이 깨닫는 그 얻는 지적 자산으로 치면 그걸 어떻게 화폐 가치로 따질 수 있겠어요. 한국 젊은이들 가가지고 잘 적응합니다. 그리고 봉사 2, 3년이면 그 지역 전문가가 됩니다. 파견 현황이고요. 쭉 보시면 압니다. 한국의 새마을 운동이 최근 들어서 조금 폄하되고 있는데 이거 정말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지적 자산입니다. 이름이 우리는 좀 새마을 운동 그러면 좀 촌스럽죠. 60년대 얘기하는 것 같고. 그런데 막상 외국에 나가보면 열광적입니다. 특히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한국의 새마을 운동의 컨셉 자체가요. 근면 자조 협동이거든요. 다 필요한 거 아닙니까? 자랑스러운 우리의 젊은이들을 제가 현장에서 만났던 젊은이들과 함께 찍었던 사진들이 지금 있는데요. 이거 다 설명 못하고 하나만 설명드리면 아마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하고 아실 거예요. 이 처자도 이제 지금 나이가 좀 들었을 텐데 이게 제가 한 6, 7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만난 한국의 젊은이입니다. 대구에선가 아마 미술을 전공했을 거예요. 근데 우연한 기회로 이제 제가 갔던 그 르완다에 파견이 돼서 새마을 봉사단원의 일원으로 왔습니다. 새마을 봉사단원은 5명, 4명 정도가 조를 이루어갑니다. 나이 많으신 분, 중년층, 장년층, 청년까지 해서 남녀 이렇게 해서 조를 짜서 들어가는데 그림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시작하는 단계였는데 황무지가 이렇게 변해갑니다. 상전벽해를 만들죠. 처음에 갔을 때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근면 자조 협동이라는 컨셉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이해가 가요? 눈을 보지 않은 사람한테 눈을 말로 설명할 수 있나요?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근면이라고 하는 거를 설명을 해야 돼요. 뭘로? 솔선수범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서 하는 겁니다. 그냥 따라오라고. 성공 확률은 한 60% 정도 됩니다. 5마을에 새마을 봉사단이 들어가면 3마을 정도가 이런 변화를 일궈내고요. 2마을은 결국 실패하고 돌아 나옵니다. 설득에 실패하는 거죠. 대부분 그 마을의 촌장이 좌우를 합니다. 이런 상전벽해를 대한민국 봉사단원들이 전 세계 각국 후진국에서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 브랜드가 새마을 운동입니다. 아마 많은 느낌이 왔을 거예요. 우리의 국력으로, 우리의 재력으로 어떤 해외 원조를 개척해 나가는 게 가장 가성비가 높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해외 원조에 대해서는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아프리카에는 식민지를 겪었던 나라들이 많은데 아직도 그 식민지 종주국들이 어떻게 그 나라의 경제에 관여를 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빨대를 뽑아가는지를 현장에서 봤어요. 식민지 신세를 벗어나서 자립하는 나라 많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 나라의 경제에서 뭔가 유출이 됩니다. 그 식민지 종주국으로. 경제 구조가 그렇게 짜여가요. 대한민국은 아주 특이한 케이스죠. 식민지를 졸업하고도 완전히 다른 패턴으로 발전을 해왔죠. 그 다음 복지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실험들입니다. 몸부림이었죠. 장기적으로 로드맵을 만들어야 되겠죠. 정권 바뀔 때마다 새로운 복지를 도입하고 그때마다 표를 얻기 위한 시도를 한다. 이거 바람직하지 않죠. 로드맵을 만들고 그대로 가면 참 좋겠죠. 중국과 같은 통치체제나 리더십은 가능한데 민주주의 국가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하고 중산층에게 점차 수혜 범위를 넓혀가는 게 순서가 돼야 되겠죠. 맞는 얘기죠. 누가 봐도. 가난한 사람부터 중산층까지. 세 번째, 노력하는 사람에게 더 가도록 짜야 인센티브 시스템이 작동하겠죠. 네 번째, 정부는 모든 걸 세금으로만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이른바 제3세터. 가진 자들이 참여하는 민간 도움입 일정 부분 기여를 하면 참 좋겠네요. 최근에 나온 통계 수치입니다. 복지 예산은 늘어나는데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는 심해져 간다. 소득주도 성장을 하는데 일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수입이 늘죠. 근데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보면 수입이 줄어요. 저소득층이. 왜? 일자리가 사라지니까. 자, 그래서 안심소득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설명을 오늘 생략하겠습니다. 기회이균. 설명할 것도 없죠. 아까 했던 얘기고. 자, 여기서 부동산의 중요성이 나옵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하게 되면 모든 게 어려운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높아진 부동산 가격에 맞추려다 보니까 주거비가 올라가고 주거비 비중이 높아질수록 지출할 수 있는 여유 재원이 사라지기 때문에
경제 운영 기조에도 국가적으로 크게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가계 차원에서도 매우 경제 생활이, 소비 생활이 어려워진다. 자식들을 좀 더 좋은 직장을 가지고 계층을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주급비가 올라감으로써 교육비로 지출할 수 있는 포션이 작아지고 투자할 수 있는 교육비가 작아짐으로써 계층 상승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에너지와 비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게 부동산 가격 급격한 상승이 얼마나 계층 이동 사다리의 형성에 부정적인 요소가 되는지는 아마 요즘에 실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불로소득의 나라는 계층 이동 상승, 계층 이동 사다리가 붕괴되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교육 사다리고요. 교육 사다리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됐으니까 오늘은 최소한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자리 사다리도 마찬가지고요. 자, 기부와 나눔 문화. 이건 뭐 갈등을 최소화하고 양극화를 해소하고 함께 사는 나라, 화해와 통합의 나라를 만드는데 기본적인 요소가 되겠죠. 이제 제가 서울시장 때 실험했던 바입니다. 재능 기부예요. 돈으로 주변을 돕는 게 아니라 내가 짜장면집 아저씨면 짜장면으로, 미용실 주인이면 원장님이면 미용 기술로 주변을 돕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DNA가 있어요. 이건 이제 대학생들이, 청년들이 학생들 가리키는 거, 교육을 통해서 희망을 만들어가는 프로젝트인데 굉장히 참여도가 높았습니다. 하여튼 갈 길이 먼데 이런 시도들이 계속돼야 되고, 이러한 사회적인 기여에는 제3섹터가 기여하는 바가 높을수록 바람직하다 하는 얘기고요. 그것이 이제 가진 자의 양보와 희생이라는 뜻이 되고, 이거는 이제 이런 우리나라 사회 구조에서 가장 특이한 존재가 둘이 있죠. 재벌과 노조입니다. 재벌이라고 하는 산업 구조가 가지고 있는 부작용과 역기능이 매우 컸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춘 개혁 방안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이른바 좌파 정치 세력에게는 이데올로기가 됐습니다. 요즘에 이제 기업 규제 3법 같은 걸 보면 그 규제 이데올로기가 과잉으로 작동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기업이라는 게 활발히 활동을 하고 많이 벌수록 결국 세금 많이 내고 일자리 창출되고 도움이 되는 존재인데, 이걸 어떻게든 규제를 하고 옥죄는 방향이 가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재벌들 스스로 제공했던 부작용과 역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냐는 또 다른 논쟁거리죠. 오히려 기여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 수 있는 윈윈의 방법은 없느냐, 이제 그런 논의들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거죠. 노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흔히 이상형으로 생각하는 아까 언급했던 스웨덴이나 북유럽의 노조들, 굉장히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통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회를 이끌어 가잖아요. 산업 부문별로 임금 편차가 있는 것은, 연봉 편차가 있는 것은 그 갭을 줄이는 것을 그런 사회적인 기구들이 하는데, 우리나라의 노조는 끊임없이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더 키워가는 존재,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물론 명분은 뭐 비정규직 노조도 만들고 그러면서 마치 챙기는 듯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늘 대기업 정규직 우선에, 공공기업 정규직 우선에 쥐어짜기가 이루어지면서 그 피해가 중소기업, 하청업체, 비정규직에게 전부 전가가 되는 이런 임금체계, 한마디로 말해서 그 노조 조직 내에서조차 실제로는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거 고쳐야 된다. 하나 예를 드는 겁니다. 스웨덴의 발렌베리 가문이 운영하고 있는 일렉트로룩스. 요즘에 우리나라에도 가전제품이 꽤 들어와서 팔리고 있더라고요. 국부 창출의 제1의 주역인 큰 회사인데, 뭐 EBS에서 다큐멘터리 한 게 있어서 제가 한번 쭉 넣어봤는데 바람직합니다. 후계 구도를 짜는데도 꼭 복수로 짜고 자기 실력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노하우를 습득하는 자기 트레이닝 코스를 거쳐서 가문에 의해서 선택이 되면 그 사람은 공익적 CEO로서의 활동을 충실하게 제 역할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국민들께 지지받고 사랑받는 기업으로 거듭나면서 엄청난 사회적 기여를 하고 세금을 내고
경영권을 유지하면서도 아무도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에 그만큼 엄청난 기여를 하기 때문에. 기업을 이런 존재로 유도해가는 것이 바람직한 국가정책이냐, 아니면 계속해서 규제와 활동을 위축시키는 법규를 도입함으로써 오히려 경영권을 위협하는 방향으로 기업법을, 상법을 개정해 나가는 방향이 바람직하냐 한번 생각해 볼 일이죠. 노조에 대한 거는 이거 한 슬라이드입니다. 노조도 사랑받아야 합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죠. 어떻게 할 때? 나눌 때. 나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노동자에게 내가 가져갈 걸 함께 나누어 갈 때. 그럴 때 비로소 존재의 가치가 빛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조직 내에서 소수의 목소리지만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양심 세력이 노조 내에서 세를 확보해서 지금의 노조의 기득권 노조라 그러죠. 귀족 노조라 그런 귀족들로 이루어진 노조, 대기업 공공기관 노조가 공존과 상생의 가치로 무장한 이익 집단이 아니라 공존의 집단이 될 수 있도록 진화해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이 부패죠, 부패. 우리가 흔히 사회 자본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뢰라고 하는 게 얼마나 위력적으로 그 사회의 부가가치를 높이는가 하는 것을 수치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시를 운영하면서 부패지수 만년 꼴등, 순위 만년 꼴등인 지자체 순위를 5년 동안 2번으로 1등을 만들어 봤는데요. 그 얘기도 하면은 길지만 재미있는 얘기지만 생략하겠습니다. 어쨌든 지도자는 반부패 혹은 신뢰지수를 높이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하는 게 존경받는 사회, 신뢰하는 사회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투자다. 자, 어느새 6가지 요소를 다 한번 쭉 봤습니다. 간단하게. 자, 이 모든 걸 꿰뚫는 하나의 키워드가 있다면 뭘까요? 저는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자, 매력과 존경이 국가의 비전이 돼야 되고 브랜드가 돼야 하는데 왼쪽에 있는 그림에서의 문화는 아트, 예술의 의미를 가진 협의의 좁은 의미의 문화라면 오른쪽에 손을 맞잡고 있는 공존과 상생의 부분에 있어서의 문화는 한 사회의 가치 체계를 뜻하는 넓은 의미에서의 문화가 되겠죠. 어쨌든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문화라고 하는 한 가지 키워드로 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는 문화의 힘이다. 이렇게 요약을 시도해 본 거고요. 많은 국제적인 석학들이 문화 속에 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발전 과정도 일종의 문화적 가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왜 누구는 부유하고 누구는 가난하냐? 왜 어떤 나라는 잘 사는데 어떤 나라는 못 사냐? 왜 어떤 기업은 잘 되는데 어떤 기업은 잘 나가다가 꼬꾸라지느냐? 결국 다 그 나라의, 그 기업의, 그 개인의 문화의 차이다. 문화적 소양의 차이다. 라고 축약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죠. 심지어는 문화와 경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한 쌍이다. 라는 이야기도 하고요. 시장 경제는 결국 문화의 문제다. 라고 엘 그린스폰은 얘기를 합니다. 결국 문화가 모든 성취를 결정한다. 라는 이야기도 하고요. 결국 문화가 번영을 결정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드먼드 펠프스의 이야기를 했던 걸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어떤 나라는 번영하고 어떤 나라는 쇠퇴하는가? 대번영의 조건이라는 책에서 노벨상,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에드먼드 펠프스는 조그마한 시도들이, 평범한 시민들의 조그마한 시도와 도전들이 모여서 많은 시행착오를 만들고 그 모이고 쌓인 시행착오들이 모여서 번영의 기초를 이루는데 그 성취 중에 하나가 산업혁명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산업혁명은 어느 날 과학적인 발명에 의해서, 증기 발명에 의해서 공장이라고 하는 대량 생산이라고 하는 게 가능해진 시스템을 말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수많은 조그마한 성취의 집합체인 의미에서의 산업혁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는 그런 조그마한 시도, 시행착오, 그것으로부터 비롯되는 성취, 그 조그마한 성취들이 모여서 오늘날 경제발전이라고 하는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의 차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냈다. 결국 하나의 키워드로 정리를 하자면 인센티브 시스템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걸 기억하나요? 결국 인센티브가 작동하도록 하는 문화,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번영의 원리다. 이렇게 요약을 한다는 거죠. 자,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한 가지 숙제는 상생과 배려다. 공존과 상생이다. 이 그림이 뭔지 짐작이 가요? 축구장입니다. 중동의 한 나라예요. 뭐 이라크인지 이란인지 뭐 사우디인지 그래요. 제 기억이 안 나는데 축구 게임에 졌어요, 한국이. 근데 한국 관중들이 조용히 쓰레기를 치우고 퇴장하는 걸 그 나라 언론에서 보도를 했어요. 그 이후에 그 나라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 날개 돋친 듯이 팔렸다. 뭐 그런 기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생활한 외국인 중에 대표적인 교수가 한 분 계세요.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시 교수라고. 이분이 책을 썼는데 한국 사람들은 자부심을 가져도 좋은데 이상하게 자부심보다는 컴플렉스가 더 많은 것 같다. 뭐 이런 내용의 책을 썼습니다. 당신 나라는 예로부터 내려오는 풍속 중에 매우 자랑스러워해도 될 만한 풍속들이 많다. 그러면서 이제 무가보주라고 하는 옛날 재미있는 얘기, 옛날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뭐 길을 가다가 잠이 들었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 몸속에 보물을 하나, 가치가 아주 많이 나가는 보물을 하나 넣어줬는데 이 사람 평생 동안 내 몸속에 그걸 가지고 있는 줄 모르고 가난하게 살았다. 뭐 이런 고사입니다. 우리에게 있다. 없는 배려와 관용을 만들자는 얘기가 아니다. 우리에게 그런 풍속이 있고 본능이 있고 공동체 사회에 대한 우리들의 의식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한테 이분이. 이거를 되살려내서 살릴 때 이제 대한민국은 마지막 남은 고비를 넘어갈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나의 소원이라는 백범 김구 선생의 글을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1940년대에 쓰여진 글인데 오늘 내가 한 얘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름다운 나라가 되는 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살만 하면 족하다는 거예요. 금전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나라를 지키만 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힘으로는. 정말 부러운 건 국제사회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남의 나라를 모방하는 나라가 아니라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모범이 되는 그런 나라다. 한마디로 그 문화가 중심이 되어서 최고의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나라를 아름다운 나라라고 표현하셨어요. 이게 80년 전에 근대화되기 전에 산업화되기 전에 민주화되기 전에 대한민국이 3050 클럽에 가입하기 전에 김구 선생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1시간 이상 떠들었는데 그 복잡한 얘기가 이 몇 줄에 다 담겨 있어요. 어떻게 매력적인 나라가 될 것이냐, 문화와 예술로. 어떻게 존경받는 나라가 될 것이냐, 문화적 가치로. 사실은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이 최근에 만들어진 생각의 정리가 아니라 미래라는 책을 쓸 때부터 또 그 이전에 이미 만들어진 책인데 안타까운 것은 그 시절에 이미 이제 경제 발전은 어느 정도 반열에 올랐으니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다음 단계의 가치는 행복이다, 문화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단계에 근접했었는데 어느 순간 대한민국이 다시 원점으로 회귀를 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게 가장 가슴이 아픕니다. 계속해서 높은 가치를 향해서 갈 수 있었는데 어느 순간 대한민국이 다시 60년대로 70년대로 돌아간 듯한 느낌? 과거사를 헤집고 있고 옛날의 잘잘못을 따지고 있고 통합과 화해를 가기보다는 갈등과 분열로 가고 있고 그 이념적 갈등이 점점 더 심해지면서 각자에게 상처를 남기고 있고 빈부격차가 줄어들기보다는 더 커지고 있고 상식과 윤리가 고양되기보다는 더욱더 낮은 단계로 추락하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 어떻게 목표만 향해서 계속해서 직선으로만 갈 수 있나요? 인생이라는 게. 나라도 마찬가지죠. 구불구불, 구비구비. 우여곡절을 겪어가면서 가는 겁니다.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목표로 했던 그 비전, 어떤 나라도 도달하지 못했던 그 높은 단계의 행복,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회로 갈 수 있겠죠. 모르겠어요. 제가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혹시 못하면 이제 여러분이 하셔야죠. 자, 오늘 강의 여기 마치고 이번 학기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